발기부전에 도움되는 영양제라고 한다면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천연 영양제로서 저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는데, 아르기닌만 드신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로파 종자 추출물, 식약처 기능성 인정을 받은 MR10 추출물들이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내가 생활 습관만으로 개선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네, 반갑습니다. 약사 이진수입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 약사 이진수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근무 약사로서 약국에서 환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약사입니다. 발기부전 원인이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체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나이가 든다, 남성분들한테도 갱년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남성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3대 질환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발기의 원인인 이런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가 역시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 갱년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신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뇌에서부터 척수까지 이어지는 이런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가 있고, 혹은 이런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한 말초 신경병증에 의해서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정신적인 원인도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혼자서는 뭐 발기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누군가 제3자하고 같이 있었을 때 발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생활 습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담배를 많이 피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업무에 과중이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내가 신체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또한 약물적 원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신다든지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혹은 위장약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드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후천적인 경우에 의해서도 발기부전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약물로는 비아그라가 있을 수가 있죠. 비아그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비아그라라는 것은 사실 이런 정말 많은 발기부전 치료제 중에 한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PD5라는 효소를 억제를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PD5라는 것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효소거든요.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 타입 5를 줄임말로 해서 PD5 효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서 이 발기가 일어난 것을 스위치를 꺼주게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음경을 작게 만들어주게 된 다음에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음경을 작아지게 만들어서 발기를 멈추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이 효소를 억제를 시키게 된다면 발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대표적으로 비아그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PD5 효소 억제제는 비아그라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들도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시알리스라는 약물이 대표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타달라필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용 시간이 길어가지고 주말약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 36시간 정도 간다고 하는데 하루에서 반나절까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구구정이라고 유명한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구정 그리고 88정, 이런 것들이 이제 실데나필이나 타달라필 대표적인 약물이 될 수가 있는데, 이름 유래를 살펴보게 된다면 99세까지 팔팔하게 뛴다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다른 약물들도 많은데, 예를 들자면 바데나필 이라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지널 약은 없고 야일라라는 약으로 유명한데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복용 후에 15분 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로서 사람들이 많이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에 영향이 적고 부작용도 적어서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물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약물들도 있어요. 유데나필 그리고 미로데나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자이데나라는 약이 유데나필 약물 중에 하나예요. 국내 1호 약물
약물이 되거든요.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속 시간이 약 12시간 정도 진행이 되게 되는데 매일 먹는 약으로 50mg, 75mg이 있게 되고 필요할 때 드시는 100mg과 200mg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보시게 되면 자이되나 뭔가 잘 되나 이 약물을 먹으면 잘 되나 아니면은 자 이제 됐나 라는 이름에서 지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엠빅스라는 거는 되게 독특하게도 알약으로 된 게 아니라 필름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필름을 녹여서 먹는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내 2호로 만들어진 약물이에요. 그래서 입안에서 녹이니까 작용 시간이 빠르고 그리고 부작용도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봤을 때 엠빅스, 뭔가 M이라고 한다면 남자, 맨을 뜻하고 그리고 빅스는 빅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를 위한 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는 이제 내 아내에게 몰래 내가 필름형으로 이렇게 숨기면서 먹는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비아그라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로 혈관을 넓히다 보니까 두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혈관을 늘림으로써 뇌의 혈류가 갑자기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혹은 어지럽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혈관이 늘어나는 것은 뇌뿐만 아니라 이런 피부 쪽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다, 안면 홍조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다른 예로는 이런 코 쪽의 혈관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코가 잘 막히기도 하고 그리고 소화불량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장기관에 혈관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소화가 갑자기 잘 안 된다, 팽팽해진다 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런 비아그라를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이 계셔요. 이런 신장병이 있는 분들, 뭐 혈압이 높거나 낮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아그라제를 드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게 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뇌졸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장이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약을 처음 드신다라고 한다면은 고용량으로 드시기 본다면은 먼저 저용량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무래도 이런 혈관을 건드리다 보니까 이런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압을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드시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용량부터 시작을 하신 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제 점차 용량을 늘려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드시는 약은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필요할 때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자주 드신다고 해서 약물을 끊었을 때 내가 저절로 몸이 좋아지거나 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필요할 때 드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발기부전에 도움되는 영양제라고 한다면 저는 크게 6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르기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아르기닌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런 발기부전이 있으신 분들한테 영양제로 먼저 권해드리거든요.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에노가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산화질소 가스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음경에 있는 혈관을 이완을 시켜줌으로써 자극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천연 영양제로서 저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는데 아르기닌만 드신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시트룰린도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트룰린 같은 경우가 아르기닌이 우리 몸속에서 들어와서 두 번째 물질로 변했을 때가 시트룰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시트룰린이 요소회로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르기네이즈라고 해가지고 아르기닌을 분해하는 효소를 좀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을 원료로 넣어주고 그리고 시트룰린을 같이 넣어주게 된다면 아르기닌이 우리 몸속에서 계속해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아미노산을 같이 한 번에 드셔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타우린. 우리가 흔히 유명한 국민 음료수죠. 바카스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타우린 같은 경우에는 황소의 뿔처럼 이렇게 힘이 나게 해주고 이 심혈관이나 체력 회복을 도와주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제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우린 같은 경우를 같이 드셔주시면 제일 좋고요. 세 번째로는 아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성 영양제 하면 아연을 빼놓을 수가 없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제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자의 생성을 높여주게 되고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욕이 증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남성 영양제를 아연도 같이 드시면 좋고요. 네 번째로는 마카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 마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약국에서도 요새 많이 영양제로 들어와 있게 되는데 성욕을 증가시키고 정자의 활동성을 개선시켜준다는 보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페루 전통의 뿌리 식물에서 추출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마카라는 거는 이런
근거 논문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카를 우선적으로 드리진 않고 있긴 하지만 내가 기존에 뭐 아연이나 아르기닌을 먹고 있는데 좀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블랙 마카를 좀 더 추가해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호로파 종자 추출물이 있게 됩니다.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게 되는데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성욕을 증가시켜준다는 보고가 있게 돼요. 그래서 호로판이라는 식물을 통해서 이제 추출을 하기도 하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식약처 기능성 인정을 받은 MR10 추출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들레 뿌리 추출물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남성 호르몬을 개선시켜준다는 보고가 있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인정해준 추출물이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양제나 아니면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내가 생활 습관만으로 개선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발기부전을 그나마 생활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운동하는 횟수가 많이 줄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런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집으로 퇴근을 할 때 운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결국에는 발기부전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경우는 이런 심혈관을 심장의 힘을 기른다라고 한다면 유산소 운동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러닝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테니스나 아니면 뭐 배드민턴 이런 식으로 해서 심장의 박동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런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잠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런 호르몬의 균형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잠을 잘 자주는 것이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미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상담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기미라는 것은 이런 자외선, 햇빛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 밑에는 이런 멜라닌 소체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햇빛을 많이 받는 경우에 이제 점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멜라닌 소체가 햇빛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된다면은 까만 점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피층이라고 하죠. 피부라는 것은 각질층, 진피층이 있게 되는데 이 진피층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옵니다. 멜라닌 소체가 이렇게 멜라닌 세포를 계속해서 생성을 해서 우리 위쪽으로 피부 위쪽으로 계속 서서히 올라왔을 때 짠! 하고 있어 점이 나타나는 거. 이렇게 갈색 점이나 이런 어둡게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멜라닌 소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각질층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에 멜라닌 세포가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미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미, 주근깨, 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미라는 것은 또 이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표피형 기미, 그리고 진피형 기미, 그리고 혼합형 기미가 있습니다. 이 표피형 기미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피에 나타나는 그런 기미라고 하는데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멜라닌 소체가 조금씩 나와서 이 표피에만 잔존한다 라고 했을 때 표피형 기미가 될 수 있고 진피형 기미는 이 기미가 계속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선이 만들어지듯이 이 진피에서부터 찐득하게 나오는 기미를 의미를 하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청회색으로 나타나는 기미라고 보시면 되고 표피형과 진피형이 두 가지가 혼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기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 했을 때 혼합형 기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기미, 주근깨, 뭐 잡티에 쓰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한다면 약국에 있는 일반 의약품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든다면 도미나 크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드로키논 4%는 이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티로시나아제를 억제를 하는 성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미가 있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우리가 화장품으로 발랐을 때 이 히드로키논이 티로시나아제를 억제를 함으로써 이 공장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생산을 중단을 하게 됨으로써 멜라닌 소체에서 멜라닌 세포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을 썼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히드로키논, 도미나 크림만 바르고 밖에서 생활을 했을 때 오히려 멜라닌 소체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미를 더 많이 만들게 그리고 피부를 따갑게 만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할 때는 선크림을 꼭 잘 발라주셔야 되는 게 중요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병원약으로 유명한 멜라논 크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히드로키논 5%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외에도 트레티노인 그리고 히드로코르티손 이렇게 스테로이드 제제나 아니면 비타민의 유도체들이 같이 섞여져 있는 이런 피부 재생이나 항염증에 도움이 되는 이런 성분들이 같이 있게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있게 된다면 그만큼 피부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히드로킨은 5%라고 한다면 굉장히 진한 농도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기미가 정말 심한 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히드로킨은 4%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해결을 볼 수가 있고요. 멜라논 크림을 사용할 때는 각별히 이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약국템으로는 멜라토닌 크림, 멜라노사 크림이 될 수가 있는데, 연고 제제로 해서 히드로키논 성분으로 2%, 4%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멜라토닌 크림을 쓰면은 기미가 없어진대 라고 이렇게 흔히 알고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멜라토닌 크림 같은 경우에는 히드로키논 2%이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 기미 치료제로 먼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멜라토닌 크림 같은 경우에 잘 효과를 못 본다, 혹은 좀 따가운 것 같다, 나는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게 싫다 라고 한다면은 아젤라산이 들어있는 아젤리아 크림도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순한 연고로서 기미 치료제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원래는 여드름 치료제로 나온 거임에도 불구하고 기미 치료제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기미를 나는 처음 제거를 해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아젤리아 크림을 권해드리고, 혹은 여드름으로 인해서 이 상처가 났을 때 이 자국이 남는 거로 인해서 나는 좀 기분이 나쁘다, 빨리 치료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아젤리아 크림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고도 단점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약국템으로서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품절약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분들조차도 구하기가 힘든 약 중에 하나가 돼요. 만약에 이제 약국의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나는 화장품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고 싶다, 단돈 10,000원으로 약국템을 사용을 하고 싶다, 혹은 화장품을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 성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먹는 약으로도 우리가 에너지 생성을 촉진을 시키기도 하지만, 피부에 바르게 된다면은 이런 기미가 아니면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성분이 될 수가 있게 되어요. 그래서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고, 이 외에도 비타민C, 항산화제라고 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햇빛으로부터 이런 자외선으로 방어를 해주는 물질을 조금 더 첨가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마데카소사이드라든지 글루타치온, 이런 항산화제들을 조금씩 많이 넣어주거나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같이 포함시켜주는 이런 세럼이나 아니면 화장품을 같이 발라주시게 된다면 이 기미를 예방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멜라토닌 크림, 멜라노사 크림, 도미나 크림, 이런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아침하고 자기 전 하루 2번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기 전에는 내가 자외선 차단제를 따로 바를 필요가 없이 어두운 곳에서 내가 지낼 수가 있게 되니까 그냥 바르고 주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먼저 연고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화장품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5분 간격으로 띄워주시면서 사용해 주셔도 좋아요. 이 연고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저장 탱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고를 발라주시면은 피부 속에 5분이면은 충분히 이 피부에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바르고 5분 후에 내가 화장품을 바르게 된다면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연고나 화장품을 같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화장품을 언제 사용해야 된다든지 궁금하다면은 5분 간격을 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적은 약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아젤리아 크림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청소년분들 아니면은 이제 20대, 30대 분들도 여드름, 뾰루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홧김에 그냥 노란 뾰루지를 터트려 가지고 상처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검은 반점이 남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한다면은 가장 1순위로 아젤리아 크림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 아젤리아 크림 안에는 여드름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이 여드름균을 없애줄 수 있는 아젤리아 산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젤리아 산이 기미를 또 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색 반점이 나타났을 경우에 아젤리아 크림을 조금씩 발라주게 된다면은 기미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한 것 같긴 하거든요. 베이킹소다나 소금물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국약을 최대한 빨리 잡아내주는 게 가장 큰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잘 잡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장기간으로 무좀약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 무좀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저도 이런 무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점인데 잘 안 걸리는 편이지만 한 번 걸리면은 진짜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겉살이 조금 뜯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간형 무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발가락 사이에 뭔가 살이 이렇게 뜯어지고 뭔가 습진처럼, 주부 습진처럼 이렇게 살이 뜯어져서 피부가 가렵거나 조금 따가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국에서 신발을 오래 신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슬리퍼도 간혹 신기도 하는데 가끔 이제 약국이 바쁘다 보면 저는 신발을 신은 채로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하루 종일 좀 있게 된다면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좀 발에 습기가 좀 많이 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조금 무좀에 잘 걸리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으로 오면은 발을 잘 씻어주면서 무좀이 잘 안 걸릴 수 있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지만 결국 또 걸리면은 또 걸리더라고요. 무좀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진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나 아니면 피부 사상균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런 균이 우리 발 쪽에서 이런 습하거나 그리고 온도가 좀 따뜻해지면 잘 번식하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잘 안 씻고 이 균들이 계속 번식하게 되면 무좀이 우리 발바닥이나 우리 발톱 쪽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가렵죠. 발 쪽이 가렵고 그 다음에 통증이 느껴지고 그리고 따갑고 이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손발톱까지도 변형이 올 수가 있게 됩니다. 무좀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질환이 있게 되어요. 첫 번째는 지간형 무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고 그리고 막 가렵고 물집이 생기고 그리고 또 살이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각질형 무좀. 이 발이 건조해도 무좀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이렇게 하얗게 모래가 이렇게 뿌려진 이런 발바닥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굳어서 생기는 경우도 무좀이 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벗겨지고 그리고 또 갈라져서 좀 따갑다 느끼면은 무좀약을 빨리 발라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포형 무좀이 있습니다. 빨갛게 오돌토돌 난 무좀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발바닥이나 발 옆에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찰이 있게 되면 진물이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해주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는 손발톱 무좀이 있어요. 이런 무좀 같은 경우에 이런 노랗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손발톱이 두꺼워지게 되면서 노랗게 변하고 그리고 또 쉽게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발톱이 갈라지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빨리 무좀약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좀을 일으키는 균은 크게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트리코파이톤 루브럼이 가장 대표적이 될 수가 있고 피부 쪽에 나는 것에서는 트리코파이톤 멘타그로파이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균을 빨리 잘 잡아주는 것이 핵심이 될 수가 있죠. 무좀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발을 청결하게 그리고 건조시킨 것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건조시키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질형 무좀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적당히라는 것이 가장 어려울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간단한 예로는 이런 수건을 닦아줄 때 이런 개인 수건으로 잘 말라주시면서 닦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개인 수건으로 닦아주지 않고 온 가족이 한 수건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된다면 이 균을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발마다 또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개인 수건을 잘 건조를 시켜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이런 아이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분들, 노약자분들한테는 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 수건을 쓰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는 것보다는 크록스나 아니면 슬리퍼 같이 이런 통풍이 잘 되는 신발로 갈아 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슬리퍼 같은 경우에 있게 된다면은 너무 이제 온도가 우리 발의 열의 온도가 생각보다 높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온도를 낮춰줌으로 인해서 이런 무좀이 잘 안 걸릴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때로는 베이킹소다나 소금물로 족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 생활요법이라고 한다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약을 발라주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약국약을 바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어떤 약국약을 바르냐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약국약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약국약에서 약사님들이 많이 권해주시는 1차 치료제가 바로 이 테르비나핀 크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알릴아민계 항진균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런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해가지고 세균이 먹는 이런
이런 콜레스테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지방 물질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런 합성 초기인 스쿠알린 에폭시다제 억제를 함으로써 세균이 더 이상 생성이 안 되게 막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벽을 파괴를 시켜줌으로써 진균을 무력화시켜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뭐 테르비나핀 크린 단일 제제가 있기도 하고 뭐 원스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발라서 해결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약들도 있고요. 때로는 복합제들도 있어요. 이 크림만 발랐을 때는 좀 가렵거나 아니면 좀 고통을 느끼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런 복합제를 권해드리기도 하고 시중에는 복합제가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뭐 더블 액션 아니면 뭐 모두 뭐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테르비나핀 복합제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치료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클로트리마졸 크림이 있게 됩니다. 테르비나핀 크림을 발랐는데도 나는 잘 안 낫는다 하시는 분들한테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약이 될 수가 있는데 카네스텐 크림이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저는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데 가끔씩 보면은 클로트리마졸에 저는 히드로코르티손 복합제를 같이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스테로이드 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염증까지 같이 작용을 해줌으로써 단기간 안에 사용을 해서 발을 낫게 해주는 약으로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번에 사용을 해야지 오랫동안 뭐 한 달, 두 달 이상 사용하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가 약해질 수 있어서 저는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사용을 하라 권한다면은 이 복합제를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질 용해제로 우레아 크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람들이 우레아 크림 많이 찾거든요. 이런 피부 미용으로도 우레아 성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발 쪽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각질이 많이 생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질 용해제와 함께 이런 무좀약, 뭐 테르비나핀 크림이나 아니면 클리트리즈마 이런 클로트리마졸 크림을 같이 병용을 하게 된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무좀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베이킹소다나 소금물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어떤 분들에 한해서는 뭐 베이킹소다나 소금물이 뭐 싱크대나 우리가 이런 그릇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균을 이제 없애줄 수 있으니까 뭔가 내 발도 같이 뭔가 소독을 해줄 수 있지 않냐 아니면 생활요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진균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베이킹소다나 소금물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족욕을 한다기보다는 약국약을 최대한 빨리 잡아내주는 게 무좀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큰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무좀으로는 손발톱 무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약국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손발톱이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뭔가 노랗게 이렇게 각질이 져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손톱을 갉아내거나 한다고 해서 이 균들이 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발톱은 이 안에도 있습니다. 피부 안쪽에서부터 일단 발톱이 자라기 때문에 약을 발라주면서 이 뿌리 깊숙이까지 작용을 해줘야지 균이 완전히 사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국에 가서 전용 네일 라카를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때로는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뭐 노란색 이런 고름이 찼다거나 아니면은 뭐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돋거나 아니면 피가 난다든지 한다면은 저는 빨리 병원을 가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내가 약국약이나 병원약을 썼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병원을 가봄으로써 피부과 전문의 쌤한테 상담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무좀약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가 꾸준히 바른다라고 해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손톱은 한 6개월 정도, 발톱은 한 9개월 정도, 최소 그 정도는 기다려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치료를 한다고 해서 끝나냐?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수가 있고요. 이런 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발이 완치됐다고 해서 금방 또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균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을 끝까지 잘 잡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장기간으로 무좀약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약을 바르고 나서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하는지 뭐 양말을 신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드라이로 건조를 시켜야 된다든지 이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뭐 드라이로 이렇게 열을 건조시킨다기보다는 한 5분 정도는 이제 약물이 내 발에서 이렇게 건조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고요. 뭐 때로는 양말을 신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 전에 뭐 이불에 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이 어디인가 이렇게 묻게 된다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5분 정도면은 우리 피부에 침투하는데 충분하긴 한데 전 걱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자기 전에 양말을 신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잇몸에 피가 나는 이유 많이 겪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예로는 치과 치료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치과 치료를 받다 보면 잇몸을 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피가 나거나 좀 이제 잇몸이 좀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치과약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죠. 소염진통제나 항생제를 같이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잇몸이 부을 수 있는 것을 좀 최대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세균 감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스트레토코커스 뮤탄스라는 가장 유명한 입안에서 생존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런 균들이 치아를 부식을 시켜주면서 이런 충치가 생길 수 있게 만드는 균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이런 치태나 치석을 만듦으로 인해서 잇몸에 이런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잇몸을 내려앉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이 치은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부어서 생기는 염증, 여러분들이 흔히 겪는 염증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부 조직에서만 잇몸에만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치은염이라고 하고, 치주염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잇몸에 안에 있는 이런 이빨의 뼈까지도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치은염다운 치주염까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잇몸 염증이라고 한다면 급성 괴사성 궤양성 잇몸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만성 치은염이라고 하죠. 치주염에서 더 나아가서 잇몸을 거의 관리를 안 했다, 아니면 잇몸이 굉장히 약한 분들에 한해서는 잇몸에서 하얗게 궤양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치료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잇몸 관리를 잘 안 하고 이빨을 잘 안 닦고 그리고 치과 치료도 잘 안 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잇몸뼈가 점점 녹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치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잇몸이 더 내려가게 돼가지고 이가 시림으로 인해서 신경 통증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래턱 쪽에 신경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잇몸이 내려앉게 되면 굉장히 엄청 시리고 정말 짜증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잇몸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치석이 생겨서 치태가 쌓이고, 그리고 잇몸이 내려가고, 그리고 이가 시리고 이빨을 뽑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기간인 이런 이빨이 없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양치만 잘하면은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뭐 약사님 양치만 잘하면은 만사 오케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이빨만 닦아준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이빨 사이사이 안에 이런 구멍들은 이 칫솔질로도 잘 안 벗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그렇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치과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또 보험 적용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이빨 사이사이 안에 치태나 치석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따로 이런 치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치간 칫솔을 같이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사다 보니까 이 약국에서 빠르게 가성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잇몸 치료제, 잇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약국템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치간 칫솔이나 아니면 어금니 칫솔이 있습니다. 어금니 칫솔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기역자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금니는 어금니 나름대로 이제 기다란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안까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역자로 어금니는 어금니대로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치간 칫솔로 치태 치석을 잘 꽂아주시면서 이 치태 치석을 빨리 없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정말 가성비 극강의 제품이기 때문에 꼭 약국에서 사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헥사메딘 구강 세정제도 있습니다. 소독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병원 처방약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독약을 가지고 하루 3번 이제 양치하고 나서 가글 하고 뱉어주시면 되게 되는데, 이런 소독약도 가끔씩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내가 조금 잇몸이 좀 아프거나 좀 부었을 때 같이 사용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케어 가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케어 가글 제품 이름이 되는데 벤제토늄 염화물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소독약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 살균이 가능하고, 입냄새 구취가 조금 심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이 가글액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사서 우리가 잇몸이 좀 부었거나 조금 아플 때 같이 사용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 외에도 이제 먹는 약이라고 했을 때 이런 뭐 약국 약 중에서 좀 순한 약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한약 제제를 같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청이산하고 사이토
사이탕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염작용을 해주기도 하고 우리 치열의 열을 내려줌으로써 이 잇몸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병원에서 주는 약이기도 한 이 헥사메딘 오래 써도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소독제죠. 구강 점막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된다면 착색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잇몸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플 때, 내가 정말 이 치과 치료를 받고 나서 한 3일 안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잇몸이 붓고 피날 때 제가 드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3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약국에서 먹는 약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잇몸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게 소염진통제하고 그리고 이런 한약제제, 아까 말씀드렸던 청이산이나 사이탕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염진통제는 덱시보브로펜이라고 해가지고 속도가 빠르게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알씩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셔주시면 좋고 이런 청이산이나 사이탕도 같이 드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거를 못 구한다 라고 한다면 약국에는 잇몸 보조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이가탄이라고 들어보셨거나 그 외에도 이런 이가탄과 똑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이랑 같이 드셔보셔도 괜찮고, 그래서 약국약만으로 해결을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아픈 것만, 염증만 잡아주는 것 뿐이지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치과 진료 예약을 빨리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빨리 받아보셔야 원인을 제대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3번째로는 칫솔질을 하면서 치간 칫솔, 아까 가성비 극강의 약템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치간 칫솔을 꼭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치태 치석이 쌓일 확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렇게 쉽지 않은 약 이야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약사 이진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크나큰 힘이 될 수 있고요. 저는 현재 유튜브 약사 이진수 채널에서 다양한 약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사 이진수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